2024년 과연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뭐 2차 전지 24년도 앞서 이제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기 바닥이고 2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업체들이 관련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보다 우선 이제 컨퍼런스 콜을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건 아니죠. 저기 증권사 리포트에 이제 첨부됐던 자료인데, 전기차 시장을 놓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년에도 전기차 시장은 뭐 올해 1,400만 대 전후에서 내년은 1,8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일단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제 배터리 셀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잖아요. 그게 예정이 돼 있고, 그럼 그 예정이 된다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가 그 시점에서 출시가 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의 어떤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기차 시장을 좀 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테슬라 CEO가 얘기했던 거는 금리였거든요. 근데 금리는 이미 이제 피크 아웃 되는 분위기고, 어쨌든 내년에 최소 3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 6, 7번까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차 쪽 시장에 대한 캐파를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2차 전지는 결국 전기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이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고려해 보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아마도 처음으로 1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첫 해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 100만 대가 넘게 팔릴 거라고 보는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한 120만 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29만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미국은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가 용량이 크겠지만, 네. 인도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형차보다는 좀 경차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마켓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호주가 올해 18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자꾸 이제 한쪽만 쳐다보고, 유럽은 지금 막혔잖아, 뭐 성장률이 정체되잖아 하지만, 실제로 전체를 열어보면 유럽에서 노르웨이는 전기차 비중이 막 80에서 9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작은 데는 많이 빠르게 올라오지만 이게 꽉 찬 데는 아무래도 슬로우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인도 쪽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역시도 이제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 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 그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이 안 좋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신차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인이 생긴 거죠. 유인이 생기는 건 전기차가 좀 덜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같은 급의 자동차인데 전기차가 더 비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노이즈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고, 또 하나 내년에 바뀌는 게 IRA 그 수정안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미국의 규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7,500 정도를 나중에 사후 공제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는 시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1억짜리 차를 산다고 그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처음에 사는 시점에서 9천만 원에 사는 거하고 처음에 1억에 사가지고 다 서류 보완하고 나서 나중에 1,000만 원을 환불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게 100% 캐시면은 또 뭐 몇 달 지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할부를 이용했을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는 기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이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 세금공제 해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요. 요게 또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KB금융에서 이제 리포트에 언급이 됐었던 게 이제 배터리 리스라고 하는 제도. 자동차를 사는데 차를 사면서 배터리는 가격을 빼고 차만 사고 배터리는 렌탈 형식으로 해서 그 연 사용료를 갖다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현대 캐피탈에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되게 될 경우에는 차값에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9%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답니다. 감소 효과가. 보통 한 4년 탄다고 하면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국내는요. 이제 해외 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차 전지 쪽, 특히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쪽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전반적으로 금리 떨어졌지, 배터리 가격 떨어졌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IRA법 수정안에 의해 가지고 차 구매 시점에서 $7,500를 바로 공제를 해주지.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 이 리스 제도 이게 도입이 된다면 이 시장이 지금 약간 좀 급하게 성장을 하다 약간 주춤하는 성장률이라면 이걸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입이 된다면 약간 배터리 시장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다른 건 다 이미 확정된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배터리 리스제 렌탈제가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지금 법 때문에 이게 아마 아직은 법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시장이 좀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뉴스 추적을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리튬 가격에 연동이 돼서 그 계약 규모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튬 가격이 사실 뭐 작년 계속해서 빠지다가 네. 최근에는 약간 바닥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도 네. 뭐 약간 뭐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뭐 더 네.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긴 하는데 최근에 뭐 제가 약간 의미 있게 본 뉴스가 그 포스코 회장이 그 리튬 추가 투자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출국을 했다. 네. 네. 그런 정황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걸까요? 네. 저는 리튬 가격은 지금이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뭐 지난 한 해 그 리튬 가격이 뭐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을 비롯한 뭐 소재 업체들의 그 뭐 실적 악화로 이어진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실 또 상당 기간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네. 그러나 뭐 지금쯤 와서는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뭐 사실 대부분의 광물 가격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광물 가격이 저는 거의 뭐 바닥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뭐 그렇게 추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사실 이제 리튬 가격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뭐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공급 과잉 상태에서 주춤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그 여파가 많이 미쳤는데 뭐 IRA 법안에 따라서 또 FEOC 세부 규정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뭐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점점 좀 배제되거나 이제 차단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뭐 전 세계 이제 광물 가격도 지금은 뚜렷한 차별화가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앞으로 리튬 가격이라든지 각종 광물 가격도 그 사실은 중국 시장하고 비중국 시장이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중국의 공급 과잉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뭐 올 들어서는 그 뭐 북미 시장 또 유럽 시장 이런 쪽에서 지난해보다는 그 증가폭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독점력, 독과점 정도가 훨씬 더 강해질 테고 그렇게 따지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이제 뭐 상당 수준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특히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소재 수요도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 소재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 리튬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리튬 수요는 그렇게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리튬 공급은 그렇게 빨리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튬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광산이라든지 뭐 리튬 염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그 리튬을 추출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뭐 짧게는 4, 5년에서 뭐 10년씩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포스코 홀딩스만 생각해 봐도 그 필바라 강산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그 필바라 강산 리튬을 갖고 와서 이게 지금 뭐 생산을 하기까지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튬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과잉 상태여서 뭐 그렇지만 리튬 가격이 뭐 오르는 국면이 되면 그래야 리튬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 되면 리튬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가수요가 붙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까지는 리튬 가격이 이제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뭐 크게 빨리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리튬이 필요한 업체들 입장에서도 예, 기존의 재고를 소화한다든지 또는 한편으로는 필요해도 뭐 천천히 사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요 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이제 빨리 쟁여놔야 되겠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도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한두 달 앞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2, 3년 후를 내다보고, 25년, 26년 정도를 내다보고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지금보다는 크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2차 전지 8대 종목 밸류에이션 매력 때 보여주셨잖아요. 각 종목별 업사이드가 좀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주가 때문에 그렇죠. 주가의 변동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6년 적정 주가는 이제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되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적정 주가의 계리율, 즉 상승 여력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아마 12월 초에 제가 그때 방송했을 때는 이제 1등이 포스코홀딩스고 2등이 에코프로였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뀌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갖고 이렇게 이제 최근 주가 변동되는 거를 계속해서 여기 넣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주식을 좀 더 사야 되고 어떤 주식은 좀 줄여야 되고 할 게 자연스럽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이 지금 이제 23만 4,500원 기준에서 보면 149%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서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149%면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00% 되면 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19만 9,900원 기준에서 보면은 상승률이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5만 원대 제가 38만 원 적정 주가 얘기했을 때, 26년 적정 주가 얘기했을 때는 야 이건 너무 구라가 심하네 인간이 라고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0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주가를 이제 이 적정 주가를 현 주가를 기준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만 원에 35,200원 상장해서 첫날에 한 5만 원 정도 거래될 때, 그럼 보통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목표 주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보통 75,000원, 8만 원 이렇게 보통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의도의 증권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좀 관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가 일단 계산하려고 하면, 그러면 가정을 보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7만 원, 8만 원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그러고는 지가 보수적인 가정했다는 걸 까먹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7만 원, 8만 원 넘어가서 만약 9만 원 됐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10,000원 오버를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도하면 더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격을 무시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정 주가를 처음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만 원까지 오면은 이제 38만 원이면 지금 90%밖에 안 남은 거니까 지금 더 가기는 조금 안 좋죠. 애매하고. 반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아직 90%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저는 팔았습니다. 10만 13만 원 할 때. 팔아서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에코프로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으로 저는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하이브는 회사는 좋은데 사실 좀 비싸요. 그러네요. PR이.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상승세가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30% 나오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 이상 가긴 좀 어렵겠죠. 느낌적으로 그렇지 그럴 것 않습니까?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성장을 좀 해가지고. 예. 네. 그런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4만 원 기준 보면 PR이 한 40배, 50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PR이 좀 높은 게 단점이에요. 회사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투자 비중을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 비중을 좀 적어 놨는데 보시듯이 위쪽에 네 종목이 이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요게 투자 비중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적중주가 계산하는 건 2%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는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나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개에서 10개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이런 이제 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거를 위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게 감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좀 비중을 더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는 비중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가격이 변하면 이게 여력이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니까 바뀔 때 이제 조금씩 팔아서 그러니까 안 올라서 상승 여력이 높아 있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더 사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시절에 제가 했던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 생각됩니다. 약간 궁금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종목 비중이 하다 보면 엄청 커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한 종목의 약간 맥스 비중은 어느 정도로? 40%. 40% 정도. 예. 그러니까 살 때 기준으로 해서. 살 때 기준으로 예, 해서. 살 때 기준으로 해서 40%는 넘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좀 제가 이제 한 30년 이제 펀드 매니저도 쭉 하고 하면서 이제 쌓였던 그 노하우를 갖고 이제 경험칙을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살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는 안 넘기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 종목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 사는 게 적정하고요. 이제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네 종목이 이제 거의 한 80%, 90% 되거든요. 요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가 똑같습니다. 예. 상위 4개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한 80%예요. 애플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애플을 처음부터 50%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 20%나 이렇게 사셨을 텐데 애플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많이 올라갖고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팔아갖고 꼭 40% 밑으로 낮춰야 되냐?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한 종목이 이제 10배 가는 종목을 사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5개나 10개나 그 사이에 10배 가는 종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10배 종목이 비중이 커야 되고요. 뭐 1%, 2% 갖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거는 뭐 최소한 뭐 10%, 20%는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10배 갈 동안에 안 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40% 넘어가면은 만약에 판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인데 10배 갈 주식이고 뭐 그런데 이제 두 배 올랐다고 해갖고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는 안 넘으셔야 되는데 사고 나서 이제 평가 기준으로 40%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팔아야 될 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여력으로 이게 상승 여력, 투자 매력으로 이제 그건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서도 지금 애플이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2차 전지 네. 좀 다뤄보겠는데 증권가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좋게 말하는 증권세가 단 하나도 없다. 뭐 대신증권 딱 하나 빼놓고는 맞아요. 다 안 좋게 본다. 맞아요. 뭐 성장 둔화, 네네. 성장이 꺾이는 게 아닌데 둔화가 된다는 네네.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이미 약간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반영해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뭐 지금이 약간 좀 살만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수급 현황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고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마알미늄, 뭐 TC스틸 이런 회사들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사과드렸던 거는 소비자 측면을 절대 간과하지 말자는 거였고요. 2차 전지의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뭐 원전을 통해서 전기세가 급격히 싸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판매량과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2월 달은 저희가 2월 초에 또 만날 거니까 2월 초에 12월 달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1월 데이터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23% 글로벌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30% 후반대가 평균값이었는데 출하량 자체가 23% 늘어난 거니까 증가율이 둔화된 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체별 출하량에서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LG 엔솔이 8.2기가와트니까 11월 한 달 동안은 1%밖에 증가를 못한 거거든요.
CATL 같은 경우 물론 이거 중국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에서는 당연히 1%는 아니죠. 전체 글로벌로 보면 CATL이 28% 증가했고 BYD가 23%, LG 엔솔이 8.2GW로 1%, 파나소닉이 12%, 삼성 SDI가 7% 증가했고요. SK온이 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20% 증가한 130만 7,827대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미국은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50% 증가했으니까 미국은 13만 7,870대 견조한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유럽은 얼마 증가했냐? 유럽은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7만 2,321대를 기록해서 우리가 북미하고 유럽 아주 큰 축의 시장인데 유럽에서 판매량이 아무튼 전년 대비 4% 감소했다는 거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숫자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당연히 좀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다시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북미에서도 전체 판매 1등, 2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전체 판매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테슬라가 견조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까 지난달에 와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그 CATL 부분을 LG 엔솔하고 파나소닉이 가져가면 그 부분이 상당히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양극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단은 11월 달에 양극재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43% 감소했고, 수출 중량입니다. 수출 중량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량이 28.9%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37.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12월 달 NCM은 수출액이 전년 대비 66.7% 감소해서 12월 달 가장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량도 전년 대비 56.5% 감소한 0.8만 톤을 기록했고요. NCM 수출 단가가 34.6불이고요. 킬로그램당 23.6% 감소했고요. NCA는 그래도 전년 대비 7% 성장한 수출액은 2.5억 달러, 수출 중량은 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NCA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40.2달러인데 전체 양극재 시장은 부진했지만 NCA가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결국은 투자하는 기회비용인데 2차전지를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조심하자는 측면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비싸게 사더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는 저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때도 대표님하고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회비용을 측면에서 보면 2차전지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들어가면 올라갈 확률하고 떨어질 확률 중에는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 빼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싸게 진입을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낫다고 보는 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보는 삼성 SDI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 점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LG 엔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은 결국 LG 엔솔하고 삼성 SDI잖아요. 물론 저는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TCC-스틸이라든지 사마알미늄이라든지 장비주의 PNT 같은 회사들 차별화된 모습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못 간다고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 대표적인 거를 외국인 기관이 계속 줄기차게 패대기 치고 있다는 거는 2차전지 업종이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확률적으로 높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좋은 측면을 보고 있고, 새로운 2차전지는 그때 재무 관련된 걸 체크해드렸잖아요. 새로운 2차전지 관련주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23년도가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24년도는 저는 2차전지 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말씀하셔서 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포스코 최종호 회장이 RMT나 리튬 추가 투자를 위해서 출국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투자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포스코가 굉장히 잘했죠. 아르헨티나
염호를 3,100억에 샀는데 완전 그 대박이 난 거죠. 실제 매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된 거고. 아르헨티나는 칠레, 볼리비아와 함께 리튬 삼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매장량으로 치면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의 매장량만 60%가 넘으니까 뭐 압도적인 거고요. 대략 아르헨티나로 치면 220만 톤의 글로벌 3위입니다. 글로벌 3위고 생산량으로 치면 4위니까 아르헨티나 리튬이 굉장히 고부가치로 부업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아르헨티나 리튬은 연간 87,500톤씩 성장할 거로 봅니다. 그럼 연평균 성장률 30%가 훨씬 넘는 거고요. 최대 생산량은 연에 41만 톤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 부분 포스코홀딩스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가 차지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아마 포스코홀딩스의 염호는 당장 드디어 24년도 말에서 25년 초에 25,000톤부터 시작이 됩니다. 25,000톤, 5만 톤, 7만 5천 톤, 10만 톤. 그래서 최대는 뭐 18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25년도에는 드디어 매출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 앞당겨서 생산한 그 광산 리튬 쪽은 10월 말에 상업 생산 스타트 끊었잖아요. 그거는 24년도에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24년도에 매출이 반영되니까 대략 1조 8천억에서 2조 예상하고, 스타트 끊은 거는 2만 톤입니다. 2만 톤이고, 이게 1단계고, 1단계 그 매출 잡히는 거와 동시에 2단계 상업 생산 시작하면 2단계도 역시나 2만 5천 톤이니까 24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만 톤이고, 25년 기준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포함돼서 2만 5천 톤 하면 25년도에는 한 7만 5천 톤, 26년도에는 10만 ton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그 포스코 관련된 거는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관련돼서 상공정 있고 하공정이 동시에 다 진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에서 28년도에는 최소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연간 리튬이 10만 톤에서 15만 톤 이상 생산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포스코 관련된 아르헨티나 리튬에 테슬라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테슬라가 그 직접 5월 달부터 텍사스의 리튬 정제소를 착공했거든요. 미국에서 직접 리튬 관련돼서 재련하고 가공하려고. 이게 내년에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튬 금속 기준으로 약 100만 대 전기차 공급량이니까 테슬라가 한 해 생산하는 게 180만 대 정도니까 거기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텍사스에서 할 것 같고, 나머지 중에 일부 뭐 20-30% 정도는 포스코하고 의미 있는 협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수산리튬 전환되는 거 지금 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해도 지금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리튬 염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르헨티나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의미 있는 협업이 가능할까요? 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염호가 나오는데, 포스코 자체적으로 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하는 물량의 대기 지금 사실 굉장히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에서 리튬 공장 하는 거가 전기차 생산 100만 대 분량이니까 나머지 100만 대를 제외한 분량은 외부에서 충분히 조달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테슬라하고 하는 게 나은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그 원재료 내재화하는 거에 더 비중을 높이는 게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테슬라라는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LNF도 단일 테슬라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게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었거든요. 물론 뭐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판매 데이터에 올해도 11월 달에도 테슬라가 1등 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한 포지션에 대한 거는 너무 좀 부풀려진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매력적인 신차들을 계속 내면 테슬라의 볼륨은 좀 계속 낮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밸류체인 내재화하는 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면 모를까. 포스코 퓨처엠의 주된 고객사는
삼성 SDI하고 LG 엔솔인데 LG 엔솔의 대략 20% 정도 물량이 테슬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CATL 비중이 빠지면 LG 엔솔의 테슬라 비중 자체가 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테슬라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 자체적으로 완전히 내재화하고 그 다음 순으로 테슬라를 보면 모를까 순서가 포스코 퓨처엠의 내재화가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고객사를 선택할 수 그렇죠. 있는 약간 뭐 테슬라한테도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튼간에 리튬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에 대한 쇼티지 뭐 수요가 견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겠네요, 사실. 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시장이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850조에서 900조 시장이니까 배터리는요 로봇에도 쓰이고 전기 선박에도 쓰이고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에도 쓰이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기세를 포함한 그리고 전기차가 제값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로 팔 때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가격을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조정하는 바람에 이 전기차를 중고차로 파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였거든요. 작년에 제대로 된 가격이 돼서 전기차도 일종의 감가상각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만 해도 차 팔 때 중고차 시세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전기차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리튬이 NCA가 커지든 NCM이 커지든 LFP가 커지든 리튬은 완전 공동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돼서 부분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리튬이 아예 완전 신규 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재련하고 가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소위 말하는 생산 기준으로 최소 7,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엔 너무 이 시간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장 압도적인 생산 업체가 칠레 SQM하고 미국의 앨버말인데 이미 칠레하고 볼리비아에 진출한 앨버말이나 SQM조차도 칠레 정부나 볼리비아 정부의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급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독점으로 하고 있는 1등, 2등 업체가 이거를 공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6등 업체인 리벤트랑 이 M&A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업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야지 가격이 더 폭락할 텐데 공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전기차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가 대략 킬로그램당 18불에서 20불이거든요. 그럼 지금 생산 원가를 위협하는 수준이니까 악성 재고로 많이 쌓아놓는 중국의 저가 탄산 리튬 업체들 굉장히 많이 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요. 배터리 셀 업체 중에 중국 기준으로 5위까지 올라간 회사죠. 굉장히 큰 회사인데 페러시스 같은 회사들, 뭐 JCEL 이런 회사들이 지금 파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5위, 9위 업체가. 그러면 중국도 CATL이나 BYD만 이제 살아남을 건데 그럼 CATL이나 BYD 자국 거 먼저 우선하겠죠. 자국 거 먼저 우선하고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북미는 IR 때문에 막겠죠. 유럽도 지금 중국 거 전수조사에서 관세 때린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기회인이 될 수 있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 나올 거냐. 저는 그게 포인트가 될 건데 올해 상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신차가 많이 나오면 또 굉장히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 보고 있고 전기차 신차 많이 나온 거 플러스 중요한 건 이 캐파가 연기된다든지 양극재 캐파라든지 배터리 셀업체 출하량 막 나오잖아요. 북미하고 유럽에서 얼마 증설했다. 그게 막 이제 더 이상은 뭐 취소됐다거나 연기됐다거나 가동이 중단됐다거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은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그거가 되게 많이
큰 악재로 짓누르는 것 같아서 그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과연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뭐 2차 전지 24년도 앞서 이제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기 바닥이고 2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업체들이 관련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보다 우선 이제 컨퍼런스 콜을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건 아니죠. 증권사 리포트에 이제 첨부됐던 자료인데, 전기차 시장을 놓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년에도 전기차 시장은 뭐 올해 1,400만 대 전후에서 내년은 1,8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일단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제 배터리 셀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잖아요. 그게 예정이 돼 있고, 그럼 그 예정이 된다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가 그 시점에서 출시가 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의 어떤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기차 시장을 좀 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테슬라 CEO가 얘기했던 거는 금리였거든요. 근데 금리는 이미 이제 피크 아웃 되는 분위기고, 어쨌든 내년에 최소 3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 6, 7번까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차 쪽 시장에 대한 캐파를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2차 전지는 결국 전기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이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고려해 보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아마도 처음으로 1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첫 해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 100만 대가 넘게 팔릴 거라고 보는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한 120만 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29만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미국은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가 용량이 크겠지만, 네. 인도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형차보다는 좀 경차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마켓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오. 호주가 올해 18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자꾸 이제 한쪽만 쳐다보고, 유럽은 지금 막혔잖아, 뭐 성장률이 정체되잖아 하지만, 실제로 전체를 열어보면 유럽에서 노르웨이는 전기차 비중이 막 80에서 9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작은 데는 많이 빠르게 올라오지만 이게 꽉 찬 데는 아무래도 슬로우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인도 쪽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역시도 이제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년 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 그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이 안 좋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신차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인이 생긴 거죠. 유인이 생긴 건 전기차가 좀 덜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같은 급의 자동차인데 전기차가 더 비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노이즈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고, 또 하나 내년에 바뀌는 게 IRA 그 수정안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미국의 규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7,500 정도를 나중에 사후 공제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는 시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1억짜리 차를 산다고 그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처음에 사는 시점에서 9천만 원에 사는 거하고 처음에 1억에 사가지고 다 서류 보완하고 나서 나중에 1,000만 원을 환불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게 100% 캐시면은 또 뭐 몇 달 지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할부를 이용했을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기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이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세금 공제 해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요. 요게 또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KB금융에서 이제 리포트에 언급이 됐었던 게 이제 배터리 리스라고 하는 제도. 자동차를 사는데 차를 사면서 배터리는 가격을 빼고 차만 사고 배터리는 렌탈 형식으로 해서 그 연 사용료를 갖다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현대 캐피탈에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되게 될 경우에는 차값에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9%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답니다. 감소 효과가. 보통 한 4년 탄다고 하면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국내는요.
이제 해외 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차 전지 쪽, 특히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쪽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전반적으로 금리 떨어졌지, 배터리 가격 떨어졌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IRA법 수정안에 의해 가지고 차 구매 시점에서 $7,500를 바로 공제를 해주지.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 이 리스 제도 이게 도입이 된다면 이 시장이 지금 약간 좀 급하게 성장을 하다 약간 주춤하는 성장률이라면 이걸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입이 된다면 약간 배터리 시장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다른 건 다 이미 확정된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배터리 리스제, 렌탈제가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지금 법 때문에 이게 아마 아직은 법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시장이 좀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뉴스 추적을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리튬 가격에 연동이 돼서 그 계약 규모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튬 가격이 사실 뭐 작년 계속해서 빠지다가 네. 최근에는 약간 바닥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도 네. 뭐 약간 뭐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뭐 더 네.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긴 하는데 최근에 뭐 제가 약간 의미 있게 본 뉴스가 그 포스코 회장이 그 리튬 추가 투자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출국을 했다. 네. 네. 그런 정황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걸까요? 네. 저는 리튬 가격은 지금이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뭐 지난 한 해 그 리튬 가격이 뭐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을 비롯한 뭐 소재 업체들의 그 뭐 실적 악화로 이어진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실 또 상당 기간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네. 그러나 뭐 지금쯤 와서는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뭐 사실 대부분의 광물 가격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광물 가격이 저는 거의 뭐 바닥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뭐 그렇게 추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사실 이제 리튬 가격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뭐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공급 과잉 상태에서 주춤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그 여파가 많이 미쳤는데 뭐 IRA 법안에 따라서 또 FEOC 세부 규정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뭐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점점 좀 배제되거나 이제 차단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뭐 전 세계 이제 광물 가격도 지금은 뚜렷한 차별화가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앞으로 리튬 가격이라든지 각종 광물 가격도 그 사실은 중국 시장하고 비중국 시장이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중국의 공급 과잉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뭐 올 들어서는 그 뭐 북미 시장 또 유럽 시장 이런 쪽에서 지난해보다는 그 증가폭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독점력, 독과점 정도가 훨씬 더 강해질 테고 그렇게 따지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이제 뭐 상당 수준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특히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소재 수요도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 소재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 리튬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리튬 수요는 그렇게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리튬 공급은 그렇게 빨리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튬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광산이라든지 뭐 리튬 염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그 리튬을 추출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뭐 짧게는 4, 5년에서 뭐 10년씩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포스코 홀딩스만 생각해 봐도 그 필바라 강산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그 필바라 강산 리튬을 갖고 와서 이게 지금 뭐 생산을 하기까지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튬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과잉 상태여서 뭐 그렇지만 리튬 가격이 뭐 오르는 국면이 되면, 그래 리튬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 되면 리튬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가수요가 붙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까지는 리튬 가격이 이제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뭐 크게 빨리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리튬이 필요한 업체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재고를 소화한다든지, 또는 한편으로는 필요해도 뭐 천천히 사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요 이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이제 빨리 쟁여놔야 되겠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도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한두 달 앞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2, 3년 후를 내다보고, 25년, 26년 정도를 내다보고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지금보다는 크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2차 전지 8대 종목 밸류에이션 매력 때 보여주셨잖아요. 각 종목별 업사이드가 좀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주가 때문에 그렇죠. 주가의 변동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력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6년 적정 주가는 이제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되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적정 주가의 계리율, 즉 상승 여력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아마 12월 초에 제가 그때 방송했을 때는 이제 1등이 포스코홀딩스고 2등이 에코프로였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뀌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갖고 이렇게 이제 최근 주가 변동되는 거를 계속해서 여기 넣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주식을 좀 더 사야 되고, 어떤 주식은 좀 줄여야 되고 할 게 자연스럽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이 지금 이제 23만 4,500원 기준에서 보면 149%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서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149%면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00% 되면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19만 9,900원 기준에서 보면은 상승률이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5만 원대 제가 38만 원 적정 주가 얘기했을 때, 26식 주가 얘기했을 때는, 이건 너무 구라가 심하네, 인간이. 라고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근데 지금 20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주가를 이제 이 적정 주가를, 현 주가를 기준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만 원에 35,200원 상장해서 첫날에 한 5만 원 정도 거래될 때, 그럼 보통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목표 주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보통 7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보통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의도의 증권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좀 관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가 일단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가정을 보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7만 8만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그러고는 지가 보수적인 가정 했다는 걸 까먹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7만 8만 넘어가서 만약 9만 원 됐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10,000원을 오버를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도하면 더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격을 무시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정 주가를 처음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만 원까지 오면은 이제 38만 원이면 지금 90%밖에 안 남은 거니까 지금 더 가기는 조금 안 좋죠. 애매하고. 반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아직 90%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저는 팔았습니다. 10만, 13만 원 할 때. 팔아서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에코프로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으로 저는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하이브는 회사는 좋은데 사실 좀 비싸요. 그러네요. PR이.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상승세가,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30% 나오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 이상 가긴 좀 어렵겠죠. 느낌적으로 그렇지 그럴 않습니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성장을 좀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4만 원 기준 보면 PR이 한 40배, 50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PR이 좀 높은 게 단점이에요.
회사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투자 비중을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 비중을 좀 적어 놨는데 보시듯이 위쪽에 네 종목이 이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요게 투자 비중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적중주가 계산하는 건 2%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는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나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개에서 10개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이런 이제 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거를 위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게 감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좀 비중을 더 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건 비중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가격이 변하면 이게 여력이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니까 바뀔 때 이제 조금씩 팔아서 그러니까 안 올라서 상승 여력이 높아 있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더 사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시절에 제가 했던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됩니다. 예. 궁금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종목 비중이 하다 보면 엄청 커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한 종목의 약간 맥스 비중은 어느 정도로? 40%. 40% 정도. 예. 그러니까 살 때 기준으로 해서. 살 때 기준으로 예, 해서. 살 때 기준에서 40%는 넘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좀 제가 이제 한 30년 이제 펀드 매니저도 쭉 하고 하면서 이제 쌓였던 그 노하우를 갖고 이제 경험칙을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살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는 안 넘기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 종목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 사는 게 적정하고요. 이제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네 종목이 이제 거의 한 80%, 90% 되거든요. 요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가 똑같습니다. 예. 상위 4개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한 80%예요. 애플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애플을 처음부터 50%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 20%나 이렇게 사셨을 텐데 애플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많이 올라갖고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팔아갖고 꼭 40% 낮춰야 되냐?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한 종목이 이제 10배 가는 종목을 사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5개나 10개나 그 사이에 10배 가는 종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10배 종목이 비중이 커야 되고요. 뭐 1%, 2% 갖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거는 뭐 최소한 뭐 10%, 20%는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10배 갈 동안에 안 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40% 넘어가면은 만약에 판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인데 10배 갈 주식이고 뭐 그런데 이제 두 배 올랐다고 해갖고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는 안 넘으셔야 되는데 사고 나서 이제 평가 기준으로 40%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팔아야 될 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여력으로 이게 상승 여력, 투자 매력으로 이제 그건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서도 지금 애플이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2차 전지 좀 이슈 좀 다뤄보겠는데 증권가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어요. 좋게 말하는 증권세가 단 하나도 없다. 뭐 대신증권 딱 하나 빼놓고는 다 안 좋게 본다. 뭐 성장 둔화, 성장이 꺾이는 게 아닌데 둔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이미 약간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반영해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뭐 지금이 약간 좀 살만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수급 현황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고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마알미늄, 뭐 TC스틸 이런 회사들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사과드렸던 거는 소비자 측면을 절대 간과하지 말자는 거였고요. 2차 전지의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뭐 원전을 통해서 전기세가 급격히 싸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판매량과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2월 달은 저희가 2월 초에 또 만날 거니까 2월 초에 12월 달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1월 데이터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23% 글로벌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30% 후반대가 평균값이었는데 출하량 자체가 23% 늘어난 거니까 증가율이 둔화된 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체별 출하량에서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LG 엔솔이 8.2기가와트니까 11월 한 달 동안은 1%밖에 증가를 못한 거거든요. CATL 같은 경우, 물론 이거 중국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에서는 당연히 1%는 아니죠. 전체 글로벌로 보면 CATL이 28% 증가했고 BYD가 23%, LG 엔솔이 8.2기가와트로 1%, 파나소닉이 12%, 삼성 SDI가 7% 증가했고요. SK온이 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20% 증가한 130만 7,827대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미국은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50% 증가했으니까 미국은 13만 7,870대 견조한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유럽은 얼마 증가했냐? 유럽은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7만 2,321대를 기록해서 우리가 북미하고 유럽 아주 큰 축의 시장인데 유럽에서 판매량이 아무튼 전년 대비 4% 감소했다는 거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숫자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당연히 좀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다시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북미에서도 전체 판매 1등, 2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전체 판매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테슬라가 견조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달에 와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그 CATL 부분을 LG 엔솔하고 파나소닉이 가져가면 그 부분이 상당히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양극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단은 11월 달에 양극재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43% 감소했고, 수출 중량입니다. 수출 중량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량이 28.9%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37.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12월 달 NCM은 수출액이 전년 대비 66.7% 감소해서 12월 달 좀 가장 좀 부진한 상황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량도 전년 대비 56.5% 감소한 0.8만 톤을 기록했고요. NCM 수출 단가가 34.6불이고요. 킬로그램당 23.6% 감소했고요. NCA는 그래도 전년 대비 7% 성장한 수출액은 2.5억 달러, 수출 중량은 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NCA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40.2달러인데 전체 양극재 시장은 부진했지만 NCA가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결국은 투자하는 기회비용인데 2차전지를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조심하자는 측면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비싸게 사더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는 저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때도 대표님하고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회비용을 측면에서 보면 2차전지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들어가면 올라갈 확률하고 떨어질 확률 중에는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 빼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싸게 진입을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낫다고 보는 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보는 삼성 SDI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 점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LG 엔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은 결국 LG 엔솔하고 삼성 SDI잖아요. 물론 저는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TCC 스틸이라든지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뭐 장비주의 뭐 PNT 같은 회사들 차별화된 모습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못 간다고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 대표적인 거를 외국인 기관이 계속 줄기차게 패대기 치고 있다는 거는 2차전지 업종이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확률적으로 높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좋은 측면을 보고 있고, 새로운 2차전지는 그때 재무 관련된 걸 체크해드렸잖아요. 새로운 2차전지 관련주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23년도가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24년도는 저는 2차전지 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뭐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말씀하셔서 네. 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포스코 최종호 회장이 아르헨티나 리튬 추가 투자를 위해서 뭐 출국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포스코가 굉장히 잘했죠. 아르헨티나 그 너머로 3,100억에 샀는데 완전 그 대박이 난 거죠. 실제 매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된 거고. 아르헨티나는 칠레, 볼리비아 함께 리튬 삼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매장량으로 치면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의 매장량만 60%가 넘으니까 뭐 압도적인 거고요. 대략 아르헨티나로 치면 220만 톤의 글로벌 3위입니다. 글로벌 3위고 생산량으로 치면 4위니까 아르헨티나 리튬이 굉장히 고부가치로 부업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아르헨티나 리튬은 연간 87,500톤씩 성장할 거로 봅니다. 그럼 연평균 성장률 30%가 훨씬 넘는 거고요. 최대 생산량은 연에 41만 톤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 부분 포스코홀딩스의 무에르토 염호가 차지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아마 포스코홀딩스의 염호는 당장 드디어 24년도 말에서 25년 초에 2만 5천 톤부터 시작이 됩니다. 2만 5천 톤, 5만 톤, 7만 5천 톤, 10만 톤. 그래서 최대는 뭐 18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25년도에는 드디어 매출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 앞당겨서 생산한 그 광산 리튬 쪽은 10월 말에 상업 생산 스타트 끊었잖아요. 그거는 24년도에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24년도에 매출이 반영되니까 대략 1조 8천억에서 2조 예상하고, 스타트 끊은 거는 2만 톤입니다. 2만 톤이고 이게 1단계고, 1단계 그 매출 잡히는 거와 동시에 2단계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2단계도 역시나 2만 5천 톤이니까 24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만 톤이고, 25년 기준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포함돼서 2만 5천 톤 하면 25년도에는 한 7만 5천 톤, 26년도에는 10만 톤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그 포스코 관련된 거는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관련돼서 상공정 있고 하공정이 동시에 다 진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에서 28년도에는 최소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연간 리튬이 10만 톤에서 15만 톤 이상 생산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포스코 관련된 아르헨티나 리튬에 테슬라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테슬라가 그 직접 5월 달부터 텍사스의 리튬 정제소를 착공했거든요. 미국에서 직접 리튬 관련돼서 재련하고 가공하려고. 이게 내년에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튬 금속 기준으로 약 100만 대 전기차 공급량이니까 테슬라가 한 해 생산하는 게 180만 대 정도니까 거기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텍사스에서 할 것 같고, 나머지 중에 일부 뭐 20, 30% 정도는 포스코하고 의미 있는 협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수산 리튬 전환되는 거 지금 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해도 지금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리튬 염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르헨티나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의미 있는 협업이 가능할까요? 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염호가 나오는데, 포스코 자체적으로 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하는 물량의 대기 지금 사실 굉장히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에서 리튬 공장 하는 거가 전기차 생산 100만 대 분량이니까 나머지 100만 대를 제외한 분량은 외부에서 충분히 조달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테슬라하고 하는 게 나은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그 원재료 내재화하는 거에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왔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테슬라란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LNF도 단일 테슬라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게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었거든요. 물론 뭐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판매 데이터에 올해도 11월 달에도 테슬라가 1등 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한 포지션에 대한 거는 너무 좀 부풀려진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매력적인 신차들을 계속 내면
테슬라의 볼륨은 좀 계속 낮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밸류체인 내재화하는 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면 모를까. 포스코 퓨처엠의 주된 고객사는 삼성 SDI하고 LG 엔솔인데 LG 엔솔의 대략 20% 정도 물량이 테슬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CATL 비중이 빠지면 LG 엔솔의 테슬라 비중 자체가 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테슬라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 자체적으로 완전히 내재화하고 그 다음 순으로 테슬라를 보면 모를까. 순서가 포스코 퓨처엠의 내재화가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고객사를 선택할 수 그렇죠. 있는 약간 뭐 테슬라한테도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튼간에 리튬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에 대한 쇼티지 뭐 수요가 견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겠네요, 사실. 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시장이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850조에서 900조 시장이니까 배터리는요 로봇에도 쓰이고 전기 선박에도 쓰이고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에도 쓰이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기세를 포함한 그리고 전기차가 제값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로 팔 때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가격을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조정하는 바람에 이 전기차를 중고차로 파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였거든요. 작년에 제대로 된 가격이 돼서 전기차도 일종의 감가상각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만 해도 차 팔 때 중고차 시세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전기차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리튬이 NCA가 커지든 NCM이 커지든 LFP가 커지든 리튬은 완전 공동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돼서 부분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리튬이 아예 완전 신규 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재련하고 가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소위 말하는 생산 기준으로 최소 7,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엔 너무 이 시간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장 압도적인 생산 업체가 칠레 SQM하고 미국의 엘버말인데 이미 칠레하고 볼리비아에 진출한 엘버말이나 SQM조차도 칠레 정부나 볼리비아 정부의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급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독점으로 하고 있는 1등, 2등 업체가 이거를 공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6등 업체인 리벤트랑 이 M&A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업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야지 가격이 더 폭락할 텐데 공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전기차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가 대략 킬로그램당 18불에서 20불이거든요. 그럼 지금 생산 원가를 위협하는 수준이니까 악성적으로 많이 쌓아놓는 중국의 저가 탄산 리튬 업체들 굉장히 많이 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요. 배터리 셀 업체 중에 중국 기준으로 5위까지 올라간 회사죠. 굉장히 큰 회사인데 페러시스 같은 회사들, 뭐 JCEL 이런 회사들이 지금 파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5위, 9위 업체가. 그러면 중국도 CATL이나 BYD만 이제 살아남을 건데 그럼 CATL이나 BYD 자국 거 먼저 우선하겠죠. 자국 거 먼저 우선하고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북미는 IR 때문에 막겠죠. 유럽도 지금 중국 거 전수조사에서 관세 때린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기회인이 될 수 있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 나올 거냐. 저는 그게 포인트가 될 건데 올해 상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신차가 많이 나오면 또 굉장히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 보고 있고 전기차 신차 많이 나온 거 플러스 중요한 건 이 캐파가 연기된다든지 양극재 캐파라든지 배터리 셀 업체 출하량 막 나오잖아요. 북미하고 유럽에서 얼마 증설했다.
그게 막 이제 더 이상은 뭐 취소됐다거나 연기됐다거나 가동이 중단됐다거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은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그거가 되게 많이 큰 악재로 짓누르는 것 같아서 그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과연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뭐 2차 전지 24년도 앞서 이제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기 바닥이고 2분기부터 돌아선다라고 업체들이 관련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보다 우선 이제 컨퍼런스 콜을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건 아니죠. 저기 증권사 리포트에 이제 첨부됐던 자료인데, 전기차 시장을 놓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년에도 전기차 시장은 뭐 올해 1,400만 대 전후에서 내년은 1,8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일단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제 배터리 셀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잖아요. 그게 예정이 돼 있고, 그럼 그 예정이 된다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가 그 시점에서 출시가 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의 어떤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기차 시장을 좀 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테슬라 CEO가 얘기했던 거는 금리였거든요. 근데 금리는 이미 이제 피크 아웃 되는 분위기고, 어쨌든 내년에 최소 3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 6, 7번까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기차 쪽 시장에 대한 캐파를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2차 전지는 결국 전기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이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고려해 보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아마도 처음으로 1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첫 해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 100만 대가 넘게 팔릴 거라고 보는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한 120만 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29만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미국은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가 용량이 크겠지만, 네. 인도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형차보다는 좀 경차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마켓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오. 호주가 올해 18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자꾸 이제 한쪽만 쳐다보고, 유럽은 지금 막혔잖아, 뭐 성장률이 정체되잖아 하지만 실제로 전체를 열어보면 유럽에서 노르웨이는 전기차 비중이 막 80배에서 9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작은 데는 많이 빠르게 올라오지만 이게 꽉 찬 데는 아무래도 슬로우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인도 쪽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역시도 이제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년 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 그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이 안 좋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신차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인이 생긴 거죠. 유인이 생기는 건 전기차가 좀 덜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같은 급의 자동차인데 전기차가 더 비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노이즈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고, 또 하나 내년에 바뀌는 게 IRA 그 수정안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미국의 규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7,500 정도를 나중에 사후 공제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는 시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1억짜리 차를 산다고 그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처음에 사는 시점에서 9천만 원에 사는 거하고 처음에 1억에 사가지고 다 서류 보완하고 나서 나중에 1,000만 원을 환불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게 100% 캐시면은 또 뭐 몇 달 지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치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할부를 이용했을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는 기준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이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 세금공제 해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요. 요게 또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KB금융에서 이제 리포트에 언급이 됐었던 게 이제 배터리 리스라고 하는 제도. 자동차를 사는데 차를 사면서 배터리는 가격을 빼고 차만 사고 배터리는 렌탈 형식으로 해서 그 연 사용료를 갖다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현대 캐피탈에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되게 될 경우에는 차값에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9%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답니다. 감소 효과가. 보통 한 4년 탄다고 하면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국내는요. 이제 해외 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차 전지 쪽, 특히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쪽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전반적으로 금리 떨어졌지, 배터리 가격 떨어졌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IRA 입법 수정안에 의해 가지고 차 구매 시점에서 $7,500를 바로 공제를 해주지.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 이 리스 제도 이게 도입이 된다면 이 시장이 지금 약간 좀 급하게 성장을 하다 약간 주춤하는 성장률이라면 이걸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입이 된다면 약간 배터리 시장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다른 건 다 이미 확정된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배터리 리스제, 렌탈제가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지금 법 때문에 이게 아마 아직은 법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시장이 좀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뉴스 추적을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리튬 가격에 연동이 돼서 그 계약 규모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튬 가격이 사실 뭐 작년 계속해서 빠지다가 네. 최근에는 약간 바닥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도 네. 뭐 약간 뭐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뭐 더 네.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긴 하는데 최근에 뭐 제가 약간 의미 있게 본 뉴스가 그 포스코 회장이 그 리튬 추가 투자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로 출국을 했다. 네. 네. 그런 정황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걸까요? 네. 저는 리튬 가격은 지금이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뭐 지난 한 해 그 리튬 가격이 뭐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을 비롯한 뭐 소재 업체들의 그 뭐 실적 악화로 이어진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실 또 상당 기간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죠. 네. 그러나 뭐 지금쯤 와서는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뭐 사실 대부분의 광물 가격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뭐 광물 가격이 저는 거의 뭐 바닥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뭐 그렇게 추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사실 이제 리튬 가격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뭐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공급 과잉 상태에서 주춤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그 여파가 많이 미쳤는데 뭐 IRA 법안에 따라서 또 FEOC 세부 규정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뭐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점점 좀 배제되거나 이제 차단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뭐 전 세계 이제 광물 가격도 지금은 뚜렷한 차별화가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앞으로 리튬 가격이라든지 각종 광물 가격도 그 사실은 중국 시장하고 비중국 시장이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중국의 공급 과잉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마당에 뭐 올 들어서는 그 뭐 북미 시장 또 유럽 시장 이런 쪽에서 지난해보다는 그 증가폭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독점력, 독과점 정도가 훨씬 더 강해질 테고 그렇게 따지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이제 뭐 상당 수준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특히 25년, 26년 빅뱅 폭발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소재 수요도 몇 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 소재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 리튬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리튬 수요는 그렇게 대폭 늘어나는 과정에서 리튬 공급은 그렇게 빨리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튬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광산이라든지 뭐 리튬 염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그 리튬을 추출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뭐 짧게는 4, 5년에서 뭐 10년씩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포스코 홀딩스만 생각해봐도 예, 그 필바라 강산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그 필바라 강산 리튬을 갖고 와서 이게 지금 뭐 생산을 하기까지 예,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튬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과잉 상태여서 뭐 그렇지만 리튬 가격이 뭐 오르는 국면이 되면 그래 리튬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 되면 리튬 가격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가수요가 붙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까지는 리튬 가격이 이제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뭐 크게 빨리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리튬이 필요한 업체들 입장에서도 예, 기존의 재고를 소화한다든지 또는 한편으로는 필요해도 뭐 천천히 사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요 이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리튬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이제 빨리 쟁여놔야 되겠네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도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한두 달 앞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2, 3년 후를 내다보고, 25년, 26년 정도를 내다보고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지금보다는 크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2차 전지 8대 종목 밸류에이션 매력 때 보여주셨잖아요. 각 종목별 업사이드가 좀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주가 때문에 그렇죠. 주가의 변동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6년 적정 주가는 이제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되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적정 주가의 계리율, 즉 상승 여력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아마 12월 초에 제가 그때 방송했을 때는 이제 1등이 포스코홀딩스고 2등이 에코프로였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뀌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갖고 이렇게 이제 최근 주가 변동되는 거를 계속해서 여기 넣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주식을 좀 더 사야 되고 어떤 주식은 좀 줄여야 되고 할 게 자연스럽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이 지금 이제 23만 4,500원 기준에서 보면 149%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서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149%면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200% 되면 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에코프로 T가 지금 19만 9,900원 기준에서 보면은 상승률이 90%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5만 원대 제가 38만 원 적정 주가 얘기했을 때, 26식 주가 얘기했을 때는, 야, 이건 너무 구라가 심하네, 인간이. 라고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지금 20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주가를 이제 이 적정 주가를, 현 주가를 기준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만 원에 35,200원 상장해서 첫날에 한 5만 원 정도 거래될 때, 그럼 보통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목표 주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보통 7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보통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의도의 증권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게 좀 관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가 일단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가정을 보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7만 8만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그러고는 지가 보수적인 가정 했다는 걸 까먹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7만 8만 넘어가서 만약 9만 원 됐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10,000원 오버를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도하면 더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격을 무시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정 주가를 처음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20만 원까지 오면은 이제 38만 원이면 지금 90%밖에 안 남은 거니까 지금 더 가기는 조금 안 좋죠. 애매하고. 반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아직 90%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고 저는 팔았습니다. 10만 13만 원 할 때. 팔아서 더 상승률이 높은 에코프로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으로 저는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하이브는 회사는 좋은데 사실 좀 비싸요. 그러네요. PR이.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상승세가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이 30% 나오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 이상 가긴 좀 어렵겠죠. 느낌적으로 그렇지 그럴 것 않습니까?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성장을 좀 해가지고. 예. 네. 그런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4만 원 기준 보면 PR이 한 40배, 50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PR이 좀 높은 게 단점이에요. 회사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좀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투자 비중을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 비중을 쭉 적어 놨는데 보시듯이 위쪽에 네 종목이 이제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요게 투자 비중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 적중주가 계산하는 건 2%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는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나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개에서 10개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이런 이제 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거를 위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게 감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좀 비중을 더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건 비중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가격이 변하면 이게 여력이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니까 바뀔 때 이제 조금씩 팔아서 그러니까 안 올라서 상승 여력이 높아 있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더 사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시절에 제가 했던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됩니다. 약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종목 비중이 하다 보면 엄청 커질 수도 있잖아요. 약간 한 종목의 약간 맥스 비중은 어느 정도로? 40%. 40% 정도. 예. 그러니까 살 때 기준으로 해서. 살 때 기준으로 예, 해서. 살 때 기준에서 40%는 넘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좀 제가 이제 한 30년 이제 펀드 매니저도 쭉 하고 하면서 이제 쌓였던 그 노하우를 갖고 이제 경험칙을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살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는 안 넘기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 종목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 사는 게 적정하고요. 이제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네 종목이 이제 거의 한 80%, 90% 되거든요. 요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가 똑같습니다. 예. 상위 4개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한 80%예요. 애플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애플을 처음부터 50%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 20%나 이렇게 사셨을 텐데 애플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많이 올라갖고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팔아갖고 꼭 40% 낮춰야 되냐?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한 종목이 이제 10배 가는 종목을 사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5개나 10개나 그 사이에 10배 가는 종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10배 종목이 비중이 커야 되고요. 뭐 1%, 2% 갖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거는 뭐 최소한 뭐 10%, 20%는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이 10배 갈 동안에 안 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40% 넘어가면은 만약에 판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인데 10배 갈 주식이고 뭐 그런데 이제 두 배 올랐다고 해갖고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니까 산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는 안 넘으셔야 되는데 사고 나서 이제 평가 기준으로 40%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반드시 팔아야 될 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여력으로 이게 상승 여력, 투자 매력으로 이제 그건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서도 지금 애플이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좀 다뤄보겠는데 증권가에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어요. 좋게 말하는 증권세가 단 하나도 없다. 뭐 대신증권 딱 하나 빼놓고는 다 안 좋게 본다. 뭐 성장 둔화, 성장이 꺾이는 게 아닌데 둔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이미 약간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반영해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뭐 지금이 약간 좀 살만한 타이밍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수급 현황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라고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마알미늄, 뭐 TC스틸 이런 회사들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사과드렸던 거는 소비자 측면을 절대 간과하지 말자는 거였고요. 2차 전지의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뭐 원전을 통해서 전기세가 급격히 싸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판매량과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은 저희가 2월 초에 또 만날 거니까 2월 초에 12월 달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1월 데이터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23% 글로벌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30% 후반대가 평균값이었는데 출하량 자체가 23% 늘어난 거니까 증가율이 둔화된 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체별 출하량에서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LG 엔솔이 8.2기가와트니까 11월 한 달 동안은 1%밖에 증가를 못한 거거든요. CATL 같은 경우, 물론 이거 중국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에서는 당연히 1%는 아니죠. 전체 글로벌로 보면 CATL이 28% 증가했고 BYD가 23%, LG 엔솔이 8.2기가와트로 1%, 파나소닉이 12%, 삼성 SDI가 7% 증가했고요. SK온이 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20% 증가한 130만 7,827대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미국은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50% 증가했으니까 미국은 13만 7,870대 견조한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유럽은 얼마 증가했냐? 유럽은 감소했습니다. 유럽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27만 2,321대를 기록해서 우리가 북미하고 유럽 아주 큰 축의 시장인데 유럽에서 판매량이 아무튼 전년 대비 4% 감소했다는 거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숫자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당연히 좀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다시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북미에서도 전체 판매 1등, 2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전체 판매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테슬라가 견조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달에 와서 말씀드린 테슬라의 그 CATL 부분을 LG 엔솔하고 파나소닉이 가져가면 그 부분이 상당히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양극재 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 단은 11월 달에 양극재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43% 감소했고, 수출 중량입니다. 수출 중량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량이 28.9%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37.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12월 달 NCM은 수출액이 전년 대비 66.7% 감소해서 12월 달 좀 가장 좀 부진한 상황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량도 전년 대비 56.5% 감소한 0.8만 톤을 기록했고요. NCM 수출 단가가 34.6불이고요. 킬로그램당 23.6% 감소했고요. NCA는 그래도 전년 대비 7% 성장한 수출액은 2.5억 달러, 수출 중량은 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NCA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40.2달러인데 전체 양극재 시장은 부진했지만 NCA가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결국은 투자하는 기회비용인데 2차전지를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조심하자는 측면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비싸게 사더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는 저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때도 대표님하고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회비용을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들어가면 올라갈 확률하고 떨어질 확률 중에는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 빼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싸게 진입을 하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낫다고 보는 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보는 삼성 SDI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 점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LG 엔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은 결국 LG 엔솔하고 삼성 SDI잖아요. 물론 저는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TCC 스틸이라든지 사마알미늄이라든지 장비주의 PNT 같은 회사들 차별화된 모습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못 간다고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엔솔이나 삼성 SDI 대표적인 거를 외국인 기관이 계속 줄기차게 패대기 치고 있다는 거는 2차전지 업종이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확률적으로 높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좋은 측면을 보고 있고, 새로운 2차 전지는 그때 재무 관련된 걸 체크해드렸잖아요. 새로운 2차 전지 관련주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23년도가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24년도는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뭐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말씀하셔서 네. 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최근에 포스코 최종호 회장이 아르헨티나 리튬 추가 투자를 위해서 뭐 출국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포스코가 굉장히 잘했죠. 아르헨티나 그 너머로 3,100억에 샀는데 완전 그 대박이 난 거죠. 실제 매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된 거고. 아르헨티나는 칠레, 볼리비아 함께 리튬 삼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매장량으로 치면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의 매장량만 60%가 넘으니까 뭐 압도적인 거고요. 대략 아르헨티나로 치면 220만 톤의 글로벌 3위입니다. 글로벌 3위고 생산량으로 치면 4위니까 아르헨티나 리튬이 굉장히 고부가치로 부업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아르헨티나 리튬은 연간 87,500톤씩 성장할 거로 봅니다. 그럼 연평균 성장률 30%가 훨씬 넘는 거고요. 최대 생산량은 연에 41만 톤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 부분 포스코홀딩스의 무에르토 염호가 차지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아마 포스코홀딩스의 염호는 당장 드디어 24년도 말에서 25년 초에 2만 5천 톤부터 시작이 됩니다. 2만 5천 톤, 5만 톤, 7만 5천 톤, 10만 톤. 그래서 최대는 뭐 18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25년도에는 드디어 매출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 앞당겨서 생산한 그 광산 리튬 쪽은 10월 말에 상업 생산 스타트 끊었잖아요. 그거는 24년도에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24년도에 매출이 반영되니까 대략 1조 8천억에서 2조 예상하고, 스타트 끊은 거는 2만 톤입니다. 2만 톤이고, 이게 1단계고, 1단계 그 매출 잡히는 거와 동시에 2단계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2단계도 역시나 2만 5천 톤이니까 24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만 톤이고, 25년 기준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포함돼서 2만 5천 톤 하면 25년도에는 한 7만 5천 톤, 26년도에는 10만 ton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그 포스코 관련된 거는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관련돼서 상공정 있고 하공정이 동시에 다 진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에서 28년도에는 최소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연간 리튬이 10만 톤에서 15만 톤 이상 생산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포스코 관련된 아르헨티나 리튬에 테슬라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테슬라가 그 직접 5월 달부터 텍사스의 리튬 정제소를 착공했거든요. 미국에서 직접 리튬 관련돼서 재련하고 가공하려고. 이게 내년에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튬 금속 기준으로 약 100만 대 전기차 공급량이니까 테슬라가 한 해 생산하는 게 180만 대 정도니까 거기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텍사스에서 할 것 같고, 나머지 중에 일부 뭐 20-30% 정도는 포스코하고 의미 있는 협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수산리튬 전환되는 거 지금 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해도 지금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포스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리튬 염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아르헨티나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의미 있는 협업이 가능할까요? 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염호가 나오는데, 포스코 자체적으로 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하는 물량의 대기 지금 사실 굉장히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에서 리튬 공장 하는 거가 전기차 생산 100만 대 분량이니까 나머지 100만 대를 제외한 분량은 외부에서 충분히 조달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테슬라하고 하는 게 나은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그 원재료 내재화하는 거에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왔을 때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테슬라란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LNF도 단일 테슬라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게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었거든요. 물론 뭐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판매 데이터에 올해도
11월 달에도 테슬라가 1등 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한 포지션에 대한 거는 너무 좀 부풀려진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매력적인 신차들을 계속 내면 테슬라의 볼륨은 좀 계속 낮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밸류체인 내재화하는 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면 모를까. 포스코 퓨처엠의 주된 고객사는 삼성 SDI하고 LG 엔솔인데 LG 엔솔의 대략 20% 정도 물량이 테슬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CATL 비중이 빠지면 LG 엔솔의 테슬라 비중 자체가 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테슬라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 자체적으로 완전히 내재화하고 그 다음 순으로 테슬라를 보면 모를까. 순서가 포스코 퓨처엠의 내재화가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고객사를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약간 뭐 테슬라한테도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튼 간에 리튬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에 대한 쇼티지, 뭐 수요가 견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겠네요, 사실. 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시장이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850조에서 900조 시장이니까 배터리는요, 로봇에도 쓰이고 전기 선박에도 쓰이고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에도 쓰이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기세를 포함한, 그리고 전기차가 제값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로 팔 때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가격을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조정하는 바람에 이 전기차를 중고차로 파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였거든요. 작년에 제대로 된 가격이 돼서 전기차도 일종의 감가상각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만 해도 차 팔 때 중고차 시세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전기차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리튬이 NCA가 커지든 NCM이 커지든 LFP가 커지든 리튬은 완전 공동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돼서 부분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리튬이 아예 완전 신규 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재련하고 가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소위 말하는 생산 기준으로 최소 7, 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엔 너무 이 시간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장 압도적인 생산 업체가 칠레 SQM하고 미국의 엘버말인데, 이미 칠레하고 볼리비아에 진출한 엘버말이나 SQM조차도 칠레 정부나 볼리비아 정부의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급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독점으로 하고 있는 1등, 2등 업체가 이거를 공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6등 업체인 리벤트랑 이 M&A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업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이 공급하는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야지 가격이 더 폭락할 텐데, 공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전기차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진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가 대략 킬로그램당 18불에서 20불이거든요. 그럼 지금 생산 원가를 위협하는 수준이니까 악성 재고로 많이 쌓아놓는 중국의 저가 탄산 리튬 업체들 굉장히 많이 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요, 배터리 셀 업체 중에 중국 기준으로 5위까지 올라간 회사죠. 굉장히 큰 회사인데, 페러시스 같은 회사들, 뭐 JCEL 이런 회사들이 지금 파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5위, 9위 업체가. 그러면 중국도 CATL이나 BYD만 이제 살아남을 건데, 그럼 CATL이나 BYD 자국 거 먼저 우선하겠죠. 자국 거 먼저 우선하고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북미는 IR 때문에 막겠죠. 유럽도 지금 중국 거 전수조사에서 관세 때린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 나올 거냐. 저는 그게 포인트가 될 건데, 올해 상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신차가 많이 나오면 또 굉장히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 보고 있고, 전기차 신차 많이 나온 거 플러스 중요한 건 이 캐파가 연기된다든지 양극재 캐파라든지 배터리 셀 업체 출하량 막 나오잖아요. 북미하고 유럽에서 얼마 증설했다. 그게 막 이제 더 이상은 뭐 취소됐다거나 연기됐다거나 가동이 중단됐다거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은 계속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그거가 되게 많이 큰 악재로 짓누르는 것 같아서 그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